안녕하십니까 경화여고 여러분. 자, 오늘은 지구학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그 일전에 나눠드렸던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 좀 답을 좀 찾아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단원 다음이 그 지질시대 동안에 대륙이 어떤 식으로 이동해 왔느냐, 분포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 내용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판 구조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판 경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까지만 살짝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PPT 자료를 제가 일단 띄워놓고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그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딜 갔나. 나눠드린 자료가 자료가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요거네요. 요 내용이 이제 제가 나눠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화면에 뜬 거 맞나? 근데 왜 이렇게 작아? 어? 네, 일단 여기 보시면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요 나 파트에 요 가가 있죠. 그 다음에 나까지 하고, 다에 대한 것은 그 다음 단원에 해당되는 단원에 갔을 때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한번 나중에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2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고의 개별학습지 요 파일명이죠. 예, 요거 가지고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가부터 보죠. 다음은 대륙이동설에서부터 판구조론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간단한 항목으로만 이루어진 표로 정리한 것이다. 빈칸의 내용을 올바르게 작성하시오. 그동안 좀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까 충분히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오는 게 첫 번째 이제 왼쪽에 보시면요.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해양적 확장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표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제시된 증거. 제가 요건 좀 드렸었죠. 처음에 남미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유사하게 맞춰짐. 지리학적 유사성. 이렇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두 번째. 네. 지질학적 증거로서 지질 구조와 석탄층의 연속성. 그러니까 양 지역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지층 단면이 일치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고생물학적 증거로서는
고생물 화석의 공통성인데 대서양을 넘어가지 못할,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명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생명체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화석, 대표적인 예로 글로섭테리스라는 화석과 메소사우루스라는 화석이 있었다. 동시에 나오더라. 그 다음 고기화학적인 증거로서는 고생대 말에 빙하 퇴적이 층이 분포가 일치하고 이동한 어떤 방향이 일치하더라. 네, 이렇게 되죠. 한계점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대륙이동설 결국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 이유는 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멘틀 대류설이 나오는데요. 멘틀 대류설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점은 제가 요 애니메이션 순서를 좀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수정을 할 텐데 일단 먼저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부터 먼저 세 가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초반에 1단원 하는 동안에 이유는 뒤에 가서 좀 밝혀지니까. 첫 번째로 해령이라는 지형이 있는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두 번째, 역시 해령에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세 번째, 해양지각의 고지각이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한다. 요 세 가지는 꼭 반드시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다시 돌아가서요. 멘틀 대류설이 결국 인정받지 못한 점이죠. 못한 것은 그 방사성 원소 분결이 아마 멘틀이 액체처럼 대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확인된 게 아니죠. 확인해 보니까 그 분결이 멘틀을 용융시킬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결론, 지진파 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보니 멘틀은 고체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을 뒤집게 되는 게 지진파 조사 방법이 좀 더 정밀해지고 나니까 연약권이라는 게 발견되게 되죠. 그 다음에 해양적 확장설은 제가 굳이 이제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요. 한계점이 아니라 해양적 확장설, 해적 확장설이 가지는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의미들을 몇 가지 추려보자면 멘틀 대류설과 더불어 첫 번째로 멘틀 대류설과 더불어 탐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확인된 증거, 새롭게 확인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이론이라는 점. 이게 대표적으로 해양적 확장설은 해적 확장설은 그 음향측신법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그 이론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음향측신법을 이용해서 해저를 관측하기 전까지는 오로지 모든 어떤 지각의 운동, 지각 변동이라는 측면은 대륙에만 한정적이었습니다. 대륙에로만 잡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해저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도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됨과 동시에 그 땅덩어리에 혹은 지각의 변동, 운동이라는 측면을 해양까지, 해저까지 확장하게 되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판구조론에 대한 학습을 위해 다음의 기본 용어를 정리하여 작성하시오. 요 페이지 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각의 정의와 범위, 지각의 종류. 이거는 제가 별도로 인터넷 검색 그런 말 안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건 중학교 때 사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몰라도 안 배워도 쓸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기억을 떠올려서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중학교 때 교과서 가지고 계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쓰셔도 되고 혹은 뭐 인터넷 검색을 해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한 겁니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여기 보이시는 이 지각이라는 개념과요, 나중에 이 판이라는 개념은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거든요. 이게 비슷하면서 다르다. 결론 다르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주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제를 제가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각의 정의와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지각은 고체지구, 고체지구를 우리 이제 뒤에 가면 지구 시스템에서, 아니구나. 여러분들 통합과학 지구 시스템 할 때 이제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단은 고체지구라고 하는 부분이 영역이 지구 시스템으로 보면은 직권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그 직권은 에서 가장 겉표면을 이루는 부분으로 대기와 맞닿아 있죠. 그 다음에 수권과도 맞닿아 있고요. 범위는 지표면에서부터 아주 표면에서부터 모로비치치 불연성면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킬로미터를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그 두 번째에 나오는 지각의 종류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지각의 종류는요, 크게 이제 바다가 덮고 있는 해양 지각과 바다가 덮여 있지 않은 대륙 지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륙 지각은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이걸 대칭적으로 조금 외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구성 암석, 대륙 지각은 화강암, 해양 지각은 현무암. 그 다음에 평균 두께, 대륙 지각은 약 평균 35, 해양 지각이 5. 대륙이 두껍죠. 두 개가 평균을 내기에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위에서 범위를 얘기할 때 몇 킬로미터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모로비치치 불연성면은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인데 그 경계면이 대륙에서는 평균 35km, 지하 35km 지점에서 모로비치치 불연성면이 나타난다. 바꿔 얘기하면 대륙 지각이 있는 곳에서는 평균 35km쯤 내려가야 뭐가 있다? 멘틀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고요. 해양지각은 바닷물 속으로 쭉 들어가서 아주 깊은 바다 밑면에 도달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5km 정도 파고들면 멘틀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평균 밀도. 사실 이거는 암석의 밀도예요. 그래서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강암의 평균 밀도가 약 2.7입니다. 1세제곱센티미터가 약 2.7g 정도 되는, 즉 가로 세로 높이가 1cm 정도 되는 큐빅으로 돌덩어리를 잘라냈을 때 그 질량이 2.7g 정도 된다, 이런 뜻이고요.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무암은 3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화강암하고 현무암은 또 뒷단원에 가면요, 우리가 또 배워요. 화성암, 마그마 할 때 배우게 됩니다. 두 암석은 둘 다 화성암입니다.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우리가 구분할 때 구성암석, 그 다음에 평균 두께, 평균 밀도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멘틀의 정의와 범위가 나옵니다. 멘틀은 지각의 가장 아랫부분인, 지각의 가장 아랫부분, 아까 모호로비치치 불연성면이죠. 앞으로 이제 이 모호로비치치 불연성면은 쓰기는 이렇게 쓰는데 읽을 때 모호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호면. 이 모호면에서 그 다음에 멘틀 다음에 핵이죠. 핵의 가장 윗부분, 요 부분 이제 멘틀과 핵의 경계면을 발견한 사람 이름이 구텐베르크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 금속 활자 만든 구텐베르크가 아니고요, 지진학자입니다. 지진파를 이용해서 멘틀과 핵의 경계면, 그래서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구텐베르크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분포하고 있는 주로 암석은 감남암으로 구성된 지구 내부 구조를 의미합니다. 아까 지각은, 대륙 지각은 화강암이었고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이었죠. 멘틀은 감남암이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범위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성면, 아까 이 대륙과 해양 평균 35km에서부터 해서 지하 구텐베르크 면이라는 게 약 2,900km 정도 됩니다. 어떤 책에는 또 2,700km 정도라고도 나와요.
대략 3000km에 못 미치는 2700에서 900 정도 되는 킬로미터까지가 멘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멘틀. 멘틀은 중학교 때 배우시면 그냥 멘틀은 감남암으로 고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체 지구 내부 구조 중에서 가장 부피가 크고 뭐 이딴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지진파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이 대단히 정밀해지면서 멘틀이 한 덩어리로 그냥 한 성분으로 그냥 하나의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짐을 알게 됩니다. 크게 세 부분을 제일 윗부분을 쉽게 생각하시면 제일 윗부분을 상부, 제일 아래를 하부, 그럼 가운데는 중부 돼야 되는데 중부가 아니고요. 2번이 중요하죠. 2번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세 개로 나뉘어졌다. 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원래 멘트는 상부나 하부처럼 그냥 단단한 고체 암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하 100에서 약 400km 지점에 뭔가 이 아래 위와는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권이란 놈이 발견되면서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것을 판구조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상부 멘틀은요. 멘틀이 시작되는 지점인 모호면에서부터 지하 약 100km 지점까지를 우리가 상부 멘틀,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멘틀 원래 생각했던 부분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진파를 조사해 보니까 갑자기 지진파의 속도가 살짝 느려지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약 100에서 400km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말랑말랑한 부분이다라는 뜻으로 연약권이라고 하고요. 원래 발견되었을 때는 속도가, 지진파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저속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말랑말랑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알아낸 게 암석이 주의하실 점이 부분 용융입니다. 완전 용융이 아니고, 그러니까 액체는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연약권은 분명히 고체입니다. 고체긴 고체인데, 부분이 좀 녹아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흐르는 것이 가능하고, 흐르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까 열대류가 일어나서 뜨거워지면 상승하고, 차가워지면 냉각되면 깔아앉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붕붕 떠 있는 게 누구냐? 아까 나왔던 지각과 이 상부 멘틀은 연약권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곳에서는 마그마가 치솟아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하강하는 곳에서는 지각과 상부 멘틀이 파 들어가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권이 끝난 부분에서부터 2900km까지는 다시 상부 멘틀과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각 변동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부 멘틀이다 이런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지각에서부터 이 연약권 부분까지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했던 거잖아. 잠시만요. 이거네요. 자, 다섯 번째로 판의 정의와 법의. 이제 판 구조론에서는 자꾸 판 그럽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지각, 멘틀 뭐 이런 얘기인데 판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교과서에 보니까 윌슨이란 사람이 이제 최초로 판이란 개념을 적었죠. 판. 지각과 아까 얘기했던 단단한 암석 부분인 상부 멘틀을 합쳐서 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지각에서부터 전부 다 상부 멘틀까지니까 아까 상부 멘틀의 범위가 약 100km까지죠. 그래서 지표면에서 대략 지하 100km까지가 판의 범위다. 결국 또 해저 확장설까지는요. 지각만 움직인 줄 알았어요. 지각만 움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움직이는 것은 누구더라? 판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연약권 지하 약 100km에서 400 어떤 책에는 또 300, 450, 350 뭐 이래 돼 있는데 400이라고 평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암석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어
열대류가 가능한 부분을 의미한다. 자, 이 연약권 위에 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물 위에 나무 판자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무 판자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물이 흐름에 따라 나무 판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이 연약권이고요. 나무 판때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연약권이라는 놈이 또 밀도도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얘가 대류를 일으키면서 흐르는 방향에 따라 위에 있는 판덩어리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 판덩어리들이 지난번 교과서에 보니까 대략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돼 있었잖아요. 교과서에. 그것들이 막 움직이다 보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죠? 서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비껴서 끌려서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륙의 입장으로 보면은 대륙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원동력을 드디어 설명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암석권이라는 거는 교과서에서 봤었죠. 판을 구성하는 부분이 모두 단단한 고체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판을 다른 말로 암석권 또는 암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2015 개정 전까지는 지구 시스템의 고체 지구를 지금은 지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암권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쓰이는 말로는 암석권이라는 말과 암권은 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판. 요거 주의하시고요. 직권이라고 나오면은 지구 시스템에서 기권, 수권,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 그리고 직권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혹시 대학교 가시면요, 아직도 이거 헷갈려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네. 저거 마음대로예요. 보면 제가 봤을 때 욕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비속어를 안 쓰는데 욕은 좀 해야 되겠어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자료상으로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요거 좀 그림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판의 경계와 지각의 경계. 자, 그러니까 지각과 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여기 보라색과 붉은색 선은요, 판 경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마우스 커서를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잘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씨, 아닌데. 예. 요렇게 잘려져 있어요. 예. 요게 필리핀 판이라는 판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요렇게 지금 길게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예. 요게 태평양 판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지금 있는 거 있죠? 요 위로. 이게 유라시아 판이죠. 보시면 유라시아파는 거의 대부분 대륙 지각이 많기는 하지만 여기 우리나라도 있죠. 일본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바다로 서로 떨어져 있죠. 그럼 그 밑에는 해양 지각이 있습니다. 그죠? 해양 지각이 있기는 하지만은 판으로 보자면은 판 경계로 보자면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한 판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런 얘기도 됩니다. 제가 이쪽으로 와볼게요. 북아메리카 지각은 북아메리카 지각은 여기 해양과 대륙의 경계선, 이게 지각입니다. 지각. 요게 대륙 지각, 요게 해양 지각이죠. 그러나 운동하고 있는 한 덩어리로 보면 요렇게 돼 가지고 대서양의 크게 보면 여기 전부 이게 해령이거든요. 예.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해양 지각도 요 같은 북아메리카 판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은 이렇게 되는 거야. 판 한 덩어리가
완벽하게 대륙판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해양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태평양판은 거의 대부분이 해양판과 해양 지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즉 지각의 경계는 여기서 보이는 대로 바다로 덮여 있는 부분은 전부 해양 지각이에요. 거의 다. 아주 얕은 바다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은 위로 솟아올라 있는 부분은 전부 대륙 지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각만 할 때는 지각이 움직이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각이 움직이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각의 움직임을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각 변동은 지각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이런 형태로 지각 해양과 대륙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판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덩어리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판과 판이 이루고 있는 맞대고 있는 구분되어서 잘라진 부분을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판의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판의 경계는 요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판이 북아메리카 판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요. 태평양판은 태평양판은 왼쪽 위로 가고요. 태평양판은 지금 왼쪽 위로 가죠? 왼쪽 위로 가는데 유라시아판은 또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아래로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 이름 없는데 얘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라고 해서 이게 한 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전부 위로 올라가요. 예. 그러면 올라가는 판이 있고 내려가는 판이 있고 요 경계에서는 꽝 하고 부딪히겠죠.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 개수를 대략 세알해 보면 대략 한 10개 정도 돼요. 예, 뭐 태평양판, 코크스판, 카리브판, 북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남아메리카판, 나즈카판, 남극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유라시아판 총 10개죠. 이렇게 판의 이름을 뭐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 일단 태평양판 주의를 잘 보셔야 됩니다. 태평양판은 그러니까 태평양판이라고 안 할게요. 태평양은 요게 이거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태평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태평양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아프리카의 요 윗부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위치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펜이 있나? 있네. 지금 제가 쭉 꺼 나가는 이 부분 있죠? 예, 이 부분.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바다가? 여기가 바로 대서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 경계에서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중심으로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고 유라시아판 위주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위에 여기가 뭐라 그랬죠? 지중해라 그랬죠? 예,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 대서양. 크게 네 부분은 대한민국 수능에서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국부적으로 부분적으로 뭐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본다거나 혹은 뭐 요 부분만 자세히 본다거나 혹은 요 부분만 집중해서 본다거나 생판 안 보던 부분을 하나 보던 게 있었는데 요 윗부분도 사실 잘 안 보다가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봐요. 예. 근데 어차피 뭐 대서양이 일부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결국 부분적으로 보는 거는 있어도 그리고 또 여기 우리나라도 잘 봅니다. 일본하고 합쳐서.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어디 갔죠? 아닌데?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태평양, 그 다음에 대서양,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경계지역, 지중해를 포함해서, 그리고
인도와 유라시아의 접경지역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나중에 봐야 된다라는 점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잘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하고 다음 시간 좀 예고를 드릴게요. 다음 시간은 제가 지금 뭔가를 좀 준비는 좀 하고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단 교과서상으로 보자면 20쪽부터 해서요. 20쪽부터 해서 쭉 그냥 일단은 끝내볼까 생각도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좀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행아웃 미팅으로 좀 해볼까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행아웃 미팅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조금 했으면 해요. 그래서 소통 한 20분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부분을 좀 설명하는 라이브로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제를 제가 뭘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제물을 올려놓는 거 꼭 지금 당장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 직접 만난 날까지 다운받아서 준비해 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다 보니까 답답할 때 있는데 새벽과 좀 밤늦은 시간에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동네 주위를 좀 운동을 하고 하는데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운동을 하루 종일 좀 많이 해야 되는 체질인데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되게 우울합니다. 학생 10대 후반이긴 하지만 10대잖아요. 그죠? 10대에 넘쳐오르는 에너지가 집안에서 누적되어 있으니까 오죽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죠? 좀 우울함을 좀 견뎌내기 위해서라도 아침 저녁에 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한적한 시간대를 좀 골라서 주변 지역에서 좀 운동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만나는 날까지 건강 잘 유지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행아웃 미팅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마치란 얘기 같네요. 컴퓨터가.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